이 여자 사주가 좀 독해. 독하다니요? 남자 복이 없는 사주야.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라고 할까. 이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김성호, 41살, 공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을 설명하려면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성호의 어머니 백말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고 밤 10시에 들어와 아들 도시락을 싸놓고 잠드는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말자 씨의 손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대고 공기업 시험 학원비를 보태주었습니다. 성호는 그런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머니 용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그래, 먹었다. 너는? 저도 먹었어요. 오늘 날씨 춥다는데 외출하시면 목도리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전화 끊고 빨리 가라. 매일 같은 대화. 그런데 그 똑같은 대화가 이모자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말자 씨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말자야, 너는 아들 하나 잘 키웠다. 저렇게 효도하는 아들이 어딨어. 말자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자 씨에게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주, 궁합, 점집. 이 세 가지를 평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점집에 물었습니다. 차를 바꿀 때도 점집에 물었습니다. 성우가 공기업 시험을 볼 때도 날짜를 점집에서 받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그날 말자 씨는 우연히 아침에 까치가 울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징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 내가 점을 안 봤으면 더 큰일 났을 거다. 말자 씨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춘자 씨, 성호의 고모이자 말자 씨의 시누이. 올해 73입니다. 춘자 씨는 말자 씨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점집이라면 코웃음을 치는 분이었습니다. 사주 볼 돈으로 고기 사 먹어라가 춘자 씨의 지론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춘자 씨를 찾았습니다. 춘자 씨,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 하면 춘자 씨가 한번 보고 저 사람은 눈이 정직하다. 혹은 저 사람은 말할 때 시선이 흔들린다. 조심해라 하는 식이었습니다. 말자 씨와 춘자 씨는 성격은 달랐지만 수십 년간 쌓인 정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전을 부치고 여름이면 같이 계곡에 가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다시 전화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등장인물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우가 39이 되던 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지연, 34살, 보험 설계사. 둘의 만남은 보험 상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우가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 외에 개인 보험을 하나 더 들까 고민하다가 지인 소개로 지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첫 만남은 종로의 한 카페였습니다. 지연은 정장 차림에 단정한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보험 설명을 하는 동안 성우는 보험보다 지연의 말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험 상담이 끝나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성우 씨, 혹시 부모님은 보험 따로 들어놓으셨어요? 아, 어머니요? 어머니는 보험을 잘 모르셔서.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올해 67이세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연세면 지금 가입하시면 보장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챙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머님 연세에 맞는 상품 하나 찾아볼까요? 성우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신경 써주는 사람, 보험을 팔려는 것인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어쨌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둘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보험 상담을 핑계로 만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핑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지연은 만날 때마다 성우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성우가 어머니 걱정을 하면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성우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말하면 조언보다 먼저 그래도 성우 씨가 버텨줘서 어머님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성우의 생일에는 성우 선물 외에 어머니 몫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우는 그 카드를 읽고 이 사람이라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연이 한 이 모든 행동들, 어머니 보험을 챙기겠다는 것, 어머니 선물을 따로 준비하는 것, 어머니를 칭찬하는 것, 이것들이 진심이었는지 계산이었는지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우도 말자 씨도 심지어 나중에 모든 걸 밝혀낸 춘자 씨도 이 시점에서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연이 보험 설계사라는 점입니다. 보험 설계사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일입니다. 지연은 그 기술이 탁월했습니다. 자, 교제 6개월째. 성우가 드디어 어머니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말자 씨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그래, 몇 살이야? 34살이요. 뭐 하는 사람이고? 보험 설계사요. 짧은 침묵. 생년월일 알아와라. 성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의 사주를. 생년월일. 알아와. 말자 씨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우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좀 웃기긴 한데 우리 어머니가 사주를 좀 보시거든. 생년월일을 알려줄 수 있어?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웃기지 않아. 어머님 세대에는 당연한 거지. 알려줄게. 성우는 지연의 그 반응에 또 한 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주 이야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사람. 어머니를 이해해주는 사람. 생년월일을 받은 말자 씨는 그 즉시 단골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대문 근처의 좁은 골목에 있는 오래된 점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곳이었습니다. 점집 할머니와는 이미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하는데 사주 좀 봐주세요. 말자 씨는 성우와 지연의 생년월일시를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점집 할머니는 종이를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한번 보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때요? 점집 할머니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 사주가 좀 독해. 독하다니요? 남자복이 없는 사주야. 남자를 잡아먹는 팔자라고 할까? 이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말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관제수가 끼어 있어. 돈 문제로 큰일이 날 수 있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어. 말자 씨는 점집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뒤 말자 씨가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내 어머니, 그 여자하고 결혼 못한다. 성호의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주를 봤다. 그 여자 사주가 아들 잡아먹는 팔자야. 관제수의 돈 문제에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했어. 어머니, 점쟁이 말 한마디로 사람 인생을 결정하면 어떡합니까? 점쟁이가 아니라 사주가 그래. 타고난 팔자를 어떻게 해?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성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요.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만날 것도 없어. 사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만나봐야 뭘 해. 어머니,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성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한참을 전화기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밥을 먹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모자 사이에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호는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거는 전화를 멈추었습니다. 말자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을 볼 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박을 보면 손이 갔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말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성호의 번호를 누르다가 마지막 한 자리를 누르지 못하고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혼자 먹으면서 맞은편 빈 의자를 보았습니다. 성호가 대학 다닐 때 앉던 자리였습니다. 이 냉전이 2달째 이어지고 있을 때 춘자 씨가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춘자 씨가 말자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야? 나야, 언니. 말자 씨가 문을 열자 춘자 씨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에는 참외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이 더운데 참외나 같이 먹자. 거실에 앉아 참외를 깎으며 춘자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말자야, 성우 결혼건 때문에 왔다. 말자 씨의 손에서 칼이 멈추었습니다. 언니 말 안 해도 알아요. 알면 더 좋고. 내가 한마디만 할게. 춘자 씨는 참외를 한 입 베어 물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아들하고 전화 안 하지? 말자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화하던 아들인데 2달째 연락이 없으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건 성우가 고집을 부려서. 성우가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내가 사주 타령을 하니까 전화를 못 거는 거야. 말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화내지 마. 사실이잖아. 점쟁이가 뭐라 했다고 아들 장가를 막는 거야. 성우가 올해 40이야. 마음 먹은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사주가 안 맞으니 안 된다? 그러다 영영 장가를 못 가면 그건 무슨 사주 때문이야? 말자 씨가 참외 접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주에 관제수가 있고 아들 잡아먹는 팔자라는데
그걸 알면서 시킬 수가 있어요? 사주에 관재수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야? 사주 안 맞는 부부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자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춘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고집만 세질 것을 알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말자야, 사주보다 무서운 거 있어. 아들하고 영영 말 끊기는 거야. 현관문이 닫히고 말자 씨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참외를 깎다 만 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외 껍질에서 물이 흘러 식탁볼을 적시고 있었는데 말자 씨는 그것을 닦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점점 어두워졌는데 말자 씨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 씨가 성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건 괜찮다. 성우는 그 문자를 받고 회사 주차장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11글자. 겨우 11글자인데 그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종로의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성우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지연은 그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화장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액세서리는 진주 귀걸이 하나만 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딱 적절한 차림이었습니다. 말자 씨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말자 씨는 대답 대신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반찬을 먼저 덜어드렸습니다. 물잔이 반 이하로 내려가면 먼저 채워드렸습니다. 말자 씨가 무릎 이야기를 살짝 꺼내자 지연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아는 좋은 한의원이 있는데 제가 모시고 가도 될까요? 말자 씨는 그 말에 눈을 잠깐 치켜떴다가 다시 밥을 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당을 나서면서 성우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말자 씨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성우 옆에서 느린 걸음으로 아무 말 없이 가로수 그늘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시 한 블록을 걸은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인다. 성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근데 사주가 사주야. 마음이 안 놓인다. 성우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에서 안 놓인다로 바뀐 것은 분명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어 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상견례 후 약 3주 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성우가 퇴근 후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좀 얻어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집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허락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지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여기 왜 와 있어? 무슨 일이야?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자 씨를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거실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자 씨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소파 쿠션 사이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임신이에요, 어머님. 6주요. 지연은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2줄이 선명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 말자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말자 씨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우리 성우 아이가. 성우도 멍하니 서 있다가 무릎에 힘이 빠져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아, 진짜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자 씨에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주고 뭐고 애가 생겼는데 무슨 사주냐? 여러분,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20년 넘게 점집에 다니며 사주를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사람이 손주 소식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입니다. 아들 잡아먹는 팔자라던 사주풀이가 임신 테스트기 2줄 앞에서 휴지 조각보다 가벼워진 순간입니다. 이것이 기쁜 일이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바로 지연이 노렸던 지점이었습니다. 사주 때문에 결혼이 막힌다? 그러면 사주를 무력화시킬 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가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임신 앞에서는 사주도, 궁합도, 점집도 힘을 잃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연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당장 올려야지.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질질 끌면 되겠어? 결혼 준비는 초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예식장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말자 씨는 직접 한복집에 가서 지연의 한복을 골랐습니다. 예단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대. 손주가 와. 이웃집 아주머니, 시장 생선가게 사장님, 약국 약사 선생님. 만나는 사람마다 말자 씨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 볼 수 없었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도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아기용품 매장을 기웃거렸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노란색 아기 턱바지를 하나 사서 차 안에 놓아두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이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행복에 취하면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도 의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식이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급히 잡은 예식장이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말자 씨는 그것조차 감사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부터 하객들을 맞이하며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계속 젖어 있었는데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춘자 씨도 결혼식에 왔습니다. 연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축의금 봉투를 성우에게 건네며 한마디 했습니다. 잘 살아라, 성우야. 그리고 지연에게도 짧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하고 건강한 아이 낳아. 지연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님. 감사합니다.
춘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걸음이 약간 느렸습니다. 무언가 찝찝한 것이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결혼 후 첫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신혼집은 성우가 전세 대출을 끼고 마련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24평, 거실과 작은 방 2개. 넓지는 않았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지연은 주방을 자기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 목록을 붙여놓았고 부엌 한쪽에는 엽산재와 철분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였고 저녁에는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무게감. 그것이 버겁다기보다는 어깨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지연이 좋아하는 딸기를 사고 임산부 전용 바디로션을 사고 아기 이름에 대한 책을 사서 들어가면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성우야. 이 말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성우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결혼 2번째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마치 안개가 스며들듯이 어느 저녁 성우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연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성우가 급히 불을 켜고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 태반 위치가 낮대. 자궁경부도 짧아졌다고. 많이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했어. 성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뭐? 그러면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아니, 지금은 안정만 잘하면 된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무리하지 말래. 성우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성우의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팼습니다. 알겠어. 내가 다 할게. 넌 움직이지 마. 그날부터 성우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차려놓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몸은 괜찮은지 확인했습니다. 퇴근하면 바로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저녁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첫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우야, 병원비가 좀 나오더라. 임산부 영양제도 비싸고 앞으로 검사비도 계속 들 거야. 그래, 당연히 써야지. 그런데 내가 매번 돈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차라리 내가 통장을 관리하면 안 될까? 필요한 것 바로바로 결제하게. 성우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길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관리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아끼지 마. 지연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 성우의 급여 통장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가 지연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결혼한 지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남편의 급여 통장을 넘겨받는 것. 물론 많은 가정에서 한쪽이 가게를 관리합니다. 그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전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입니다. 임신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통장을 내어주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뱃속에 아이가 있고 병원비가 나가고 이 상황에서 통장을 안 주는 남편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지연은 그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통장이 넘어간 후 지연의 행동은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성우야, 병원에서 안정하라고 해서 당분간 시댁에 못 갈 것 같아.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 오시는 것도 좀 부담이야. 손님 오면 치워야 하고 차내야 하고 신경 쓰이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애한테 안 좋다잖아. 성우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는 것조차 안 된다는 말. 지연아, 어머니가 그냥 오시는 건데 부담을 가질게. 나도 알아. 어머님이 좋은 분인 거 알아. 근데 지금 내 몸 상태가 그래. 의사도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말라고 했잖아. 조금만 안정기 지날 때까지만. 지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성우는 차마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그날부터 말자 씨는 아들 집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자 씨는 그래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싸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된장찌개.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임산부에게 좋다고 들은 것들을 번갈아 가며 싸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러도 한참 만에야 응답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반찬만 놓고 갈게. 아, 집이 좀 어지러워서. 성우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현관 앞에 놓고 가시면 안 될까요? 죄송해요, 어머님. 말자 씨는 반찬통을 현관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비닐봉지가 타일 위에 놓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말자 씨는 혹시라도 문이 열리지 않을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잠깐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싶었습니다. 몇 층인지 세어보았습니다. 11층.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대낮이라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날은 인터폰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말자 씨는 반찬통을 현관 앞에 놓고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5번째 방문에서 말자 씨는 전에 두고 간 반찬통이 그대로 현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찬통을 열어보니 안에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말자 씨는 그 반찬통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반찬통을 씻으면서 말자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임산부라 힘드니까 그렇지. 이해해야지.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찬물에 반찬통을 씻는 손이 스펀지를 꼭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상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우야, 며느리 병원은 어디 다니는 거야? 강남에 있는 산부인가요? 이름은? 잠깐요, 지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잠시 후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미래여성병원이래요. 말자 씨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미래여성병원. 약 한 달 후
또 전화를 했습니다. 성호야, 병원은 잘 다니고 있는 거지? 네, 지난주에 다녀왔대요.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 연세산부인가요? 말자 씨의 메모장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미래여성병원이라고 했었습니다. 말자 씨는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자기가 잘못 기억한 건 아닌지, 혹시 병원을 옮긴 건 아닌지, 임산부인 며느리한테 따지는 것이 될까봐, 예민한 시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말자 씨는 조용히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덮지는 않았습니다. 종이의 한쪽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말자 씨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무의식적으로 표시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돈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했습니다. 병원 특진비가 좀 나왔어. 임산부 영양제가 비싸더라. 산전 요가 클래스 등록했어. 임산부한테 좋대. 성우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니까. 아내가 관리하니까. 얼마를 쓰든 필요한 것이겠지. 그 다음에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태교 여행 패키지를 예약하려는데 3박 4일에 80만 원이야. 산후조리원 예약을 미리 해야 한대. 예약금이 150만 원이야. 임산부 전용 보험 가입하려고 해. 보험료가 월 25만 원이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번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성우의 통장에서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당겨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성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아? 지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 온화하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뭐? 돈 얘기야? 아니, 그냥 좀 확인만. 나는 뱃속에 당신 아이를 키우느라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하는 건 통장 잔고 확인이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편해서 그러는 줄 알아?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구역질이 멈추지 않는데 그래도 참는 게 누구 때문인데? 지연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천장만 보면서 이 아이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건데 당신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 성우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하듯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연아. 지연의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성우는 서둘러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돈은 내가 알아서 해. 미안해.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같은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우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 이후 성우는 다시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준 나쁜 남편이 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성우의 통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자 씨에게까지 뻗어갔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양수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고위험 산모라서 특수검사가 필요하다는데 비용이 좀 들어요. 얼마나 드는데? 300만 원 정도요. 말자 씨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손주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위한 비용이라면 내가 보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틀 후 말자 씨의 통장에서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 뒤에는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산후조리원 예약금이 200만 원인데요. 보내줄게. 또 한 달 뒤, 어머니, 지연이가 임산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전문 상담은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말자 씨는 이번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얼마 필요하니? 150만 원이요. 말자 씨는 그날 저녁 은행 앱을 열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뜨는 잔액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주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의 월급에서 나가는 돈, 성우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지는 돈, 말자 씨의 노후 적금에서 빠지는 돈. 이 모든 돈이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에게로. 그리고 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더 큰 판을 벌이기 전에 이 집안의 누군가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았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온 말자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말자 씨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까 만들다 남은 반찬 재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 봉지는 아들 집에 보냈고 한 봉지는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반찬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자 씨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놓인 채로 두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일어나 정리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넣으면서 냉장고 안을 보았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멸치, 된장, 호박. 혼자 사는 노인의 냉장고에는 없어도 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의 냉장고는 늘 아들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자 씨는 다시 한번 혼자 말을 했습니다. 곧 손주가 나오면 그때는 맘껏 볼 수 있겠지.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장면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한편 성우의 직장 생활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원래 성우는 직장에서 꽤 평판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실하고 빈틈없어서였습니다. 맡은 일은 반드시 기한 안에 끝냈고 동료들이 부탁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런 성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느라 수면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후에는 피로가 몰려와서 집중이 흐려지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의 경조사비, 팀 회식비, 커피값 같은 것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커피를 사겠다고 하면 괜찮아라며 거절했고 회식 자리에는 참석하되 2차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성우 형이 결혼하고 달라졌다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렇겠지. 아이가 올 거니까 아끼는 거겠지.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우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다는 것을,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도 잔고가 줄어든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다가 아내를 울린 기억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우는 자기 안에서 질문을 삼켰습니다. 의심이 떠올라도 삼키고, 불안이 스며들어도 삼키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도 삼켰습니다. 위장에 돌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꺼낼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퇴근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놓인 노란색 아기 턱바지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나와라. 아빠가 기다린다. 존재하지 않는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15분을 보내고 나서야 차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현관문을 열면 지연이 소파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성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갈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고 저녁 재료를 꺼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우고, 그러는 동안 지연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우의 일상이었습니다. 매일. 여러분 중에 아들을 키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장면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자기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말자 씨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이 매일 밤 주차장에서 15분씩 차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의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사주가 어쨌든 점집이 뭐라 했든 아들이 힘들다면 달려가는 것이 어머니니까요. 하지만 말자 씨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감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자 씨였습니다. 춘자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였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했을 때 성우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 성우는 고모에게 전화를 받으면 밝은 목소리로 아, 고모 하고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성우는 아, 고모, 안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피로가 묻어나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성우가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하나가 춘자 씨의 귀에 걸렸습니다. 지연이가 알아서 해요. 이 말이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병원은 지연이가 알아서 다닌다. 돈은 지연이가 알아서 관리한다. 시댁 방문은 지연이가 알아서 정한다. 모든 것을 지연이가 결정하고 성우는 따르기만 하는 구조. 마음먹은 성인 남자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을 아내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서가 아니라 질문하면 싸움이 되니까 질문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춘자 씨는 그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직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수령에 도달했습니다. 춘자 씨의 조사가 시작되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혼자 다녔습니다. 시댁 방문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모든 걸 통제했어요. 춘자 씨는 전화기를 꽉 잡은 채 들었습니다. 5달쯤 됐을 때 유산됐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몸조리 잘하라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자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 자체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을 다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통장은 텅 비어 있었고 제 이름으로 된 대출까지 남아 있었어요. 사기로 고소했는데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리됐습니다. 춘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 남편이 잠시 멈추었다가 대답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춘자 씨는 식탁에 엎드려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마가 식탁 표면에 닿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호, 그 착한 아이.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전화하던 아이. 월급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머니 용돈부터 챙기던 아이. 노란색 턱바지를 사서 차에 놓고 다니던 아이.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의 기형 검사를 걱정하며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지던 아이. 그 아이가 이런 사람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춘자 씨는 고개를 들고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감정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진술서는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도착했습니다. 자필로 쓴 4장짜리 편지였습니다. 교제부터 결혼, 거짓 임신, 돈 빼돌리기, 잠적까지의 전 과정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수법을 반복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춘자 씨는 이제 3가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병원 확인서 2장, 통장 거래 내역, 전 남편의 진술서.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지연이 눈치를 채기 전에 마지막 준비까지 끝내야 했습니다. 춘자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네 법률사무소가 아니라 사기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서류 일체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도 되고 사기 고소 요건도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전 남편의 진술서가 동일 수법의 반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니까 유리합니다. 언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서류가 다 갖춰지면 바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전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인 남편이요. 춘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면 알리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지연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춘자 씨가 증거를 모으는 동안 지연은 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한 사람처럼 더 크고 과감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우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자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테이블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볼펜을 들고 마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우야, 잠깐 앉아봐. 왜? 무슨 서류야? 이거 집 담보대출이야.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넥타이를 푸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집 담보? 갑자기 왜? 지연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의 그 어조였습니다. 나 이 업계에서 7년을 일했잖아. 지금 진짜 좋은 투자형 보험 상품이 나왔거든. 수익률이 연 7%야.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래도 집을 담보로. 잠깐 내 말 끝까지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출산비, 산후조리, 분유, 기저귀,
그 다음에 교육비. 지금 우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목돈을 불려놔야 해. 지연은 서류 위에 숫자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원금, 이자율, 예상 수익률, 만기 수령액. 숫자들이 유려하게 나열되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화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우는 망설였습니다. 집은 결혼하면서 전세 대출을 끼고 겨우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마지막 안전판을 걷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다 이 아이를 위한 거야. 성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의 서명란을 찾아 눌렀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거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성우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이 나왔습니다. 공기업 직원 신분 덕분에 신용등급이 높았고 금리도 낮았습니다.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산후조리비랑 아이 첫돌까지 비용을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미리미리 해놔야 나중에 허둥대지 않지. 성우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손길은 시어머니 말자 씨에게 뻗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약간 달랐습니다. 말투가 어딘가 연습한 것처럼 매끄럽고 동시에 약간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어머니 노후 자금을 좀 더 수익률 좋은 상품으로 옮겨드리고 싶대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게 있다고. 말자 씨는 주저했습니다. 내 돈은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마음이 편한데. 어머니, 은행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2%도 안 돼요. 물가는 오르는데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지연이가 전문가니까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평생 모은 건데. 어머니, 지연이가 어머니 돈을 자기 맘대로 쓰겠어요? 더 불려서 돌려드리겠다는 건데요. 말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거실벽에 걸린 남편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없었고 아들의 부탁은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말자 씨의 적금 통장 비밀번호가 지연에게 넘어갔습니다. 평생을 새벽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연이 가져간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성우의 신뢰를 가져갔고 말자 씨의 노후를 가져갔고 이 가족이 서로를 믿는 마음까지 가져갔습니다. 돈은 벌면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리고 한번 빼앗긴 노후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마지막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7달째에 접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진짜 임신이었다면 배가 크게 불러올 시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임산부인 것을 알 수 있는 시기. 지연은 유산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아이를 사라지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복선을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불안한 얼굴로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야, 나 오늘 병원 갔는데. 응, 어땠어? 아기가 잘 안 잡혀. 성우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저녁밥을 먹다가 한 수저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잘 안 잡혀?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심박이 불규칙하다고.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했어. 지금 당장 같이 가자. 병원이 어디야? 아니,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아놨어. 같이 갈 필요 없어. 같이 가야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안 돼. 지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성우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곧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같이 있을 때 나쁜 소식을 듣는 게 더 무서워.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셔츠에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결과 나오면 꼭 말해줘. 일주일 후 지연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 벽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좀 위험할 수 있대. 위험하다니? 기형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 검사를 더 해봐야 확실하다고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성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지연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조용히 침대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태아 심박 불규칙 원인, 임신 7개월 기형 검사, 고위험 임산부 양수 검사 결과 기간. 검색 결과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의학 용어가 나오면 또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성우의 눈가에 그늘이 짙어져 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습니다. 특별히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가 건강하기를. 그런데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 그 아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산으로 마무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복선을 깐 뒤 적절한 시점에 유산되었다고 알리고 슬퍼하는 연기를 하고 그 사이에 돈을 마저 빼돌리고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동시에 돈은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우 명의의 대출금, 집 담보대출금, 말자 씨의 적금. 이 모든 것이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지연의 개인 계좌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누적 금액은 이미 억 단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른 셈 먹은 고모. 이 집안의 유일한 현실주의자. 김춘자. 춘자 씨의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람이 불듯 말듯 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어중간한 날씨였습니다. 춘자 씨가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이번 일요일에 어머니 집에서 가족 모임하자.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자. 고모, 지연이가 몸이. 성우야. 춘자 씨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장난기도 부드러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큰 바위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단단하고 무겁고 흔들리지 않는. 이번에는 반드시 와라. 며느리도 같이. 성우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잠시 멈추었습니다. 고모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감지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 그리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어머니 집에 가야 해. 지연의 손이 텔레비전 리모컨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못 가. 몸이 안 좋아. 이번에는 꼭 가야 해. 고모가 꼭 오래. 뭔데? 무슨 일인데? 몰라.
그냥 꼭 오라고만 하셨어.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소파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톡, 톡, 톡.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톡톡톡톡. 알겠어.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말자 씨의 아파트,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네 인용 식탁이 있었고 그 옆에 낡은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자 씨가 차린 음식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잡채, 시금치나물, 계란찜. 평소에 성우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자 씨와 춘자 씨가 나란히, 맞은편에 성우와 지연이 나란히. 지연은 넉넉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보이도록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며 힘겨운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춘자 씨가 먼저 밥 먹었니? 며느리 안색이 좋아졌네 하며 분위기를 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춘자 씨는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갈색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따르는데 찻잔이 받침대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찬물이 잔 밖으로 약간 흘렀지만 말자 씨는 닦지 않았습니다. 성우만이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모, 오랜만이에요. 춘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 사이사이에 네 사람의 호흡 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말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다부진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얇은 유리잔을 손에 쥐고 있는데 조금만 힘을 더 주면 깨질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내가 병원에 확인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지연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찻잔을 입에 가져가다 만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마치 방 안의 산소가 갑자기 줄어든 것처럼 모두의 숨이 얕아졌습니다. 지연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대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네, 무슨 병원이요? 미래여성병원. 연세산부인과. 지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순간이었지만 춘자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닌다고 했던 그 병원들이야. 지연의 혀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빠르게 한번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게 제가 병원을 옮겨서 두 군데 다 전화했어. 말자 씨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지연이라는 산모는 없더라.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초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적. 베란다 밖에서 참새가 울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마치 종이 위에 그려진 얼굴 같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눈동자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출구를 찾는 것처럼.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성우는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가닥이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지연아, 병원이 어딘지 정확히 말해봐. 어머니가 잘못 확인하신 거 아니야? 지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그때 춘자 씨가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톡!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무게감은 방 전체를 눌렀습니다. 이건 두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야. 투명한 파일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장이었습니다. 각각 병원의 직인과 담당자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지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산모가 없다는 공식 서면이야.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서류에 꽂혔습니다.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성우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춘자 씨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통장 거래 내역이야. 지난 6달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 거래 내역서에는 빨간 볼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비 명목, 태교비 명목, 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 수십 건의 이체 기록. 화살표를 따라가면 최종 도착지는 하나였습니다. 지연의 개인 계좌. 성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잡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읽는 눈동자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금액이 쌓이는 것을 머릿속으로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액에 이르렀을 때 성우의 턱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이거 설명해줘. 지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은 자세 그대로 무릎 위에 놓인 두 손만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뭘 설명해?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 무너짐의 소리. 춘자 씨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인쇄물이 아니었습니다. 자필로 쓴 편지 형식의 문서였습니다. 4장. 정성스러운 글씨체.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내 전 남편의 진술서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미세한 반응이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무표정이 깨졌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포가 얼굴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성우가 진술서를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르르 흔들렸지만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장, 교제와 결혼 경위. 임신 소식을 듣고 급히 결혼했다는 내용. 두 번째 장, 결혼 후 통장 관리를 넘겼고 병원에 함께 가려 하면 거부당했다는 내용. 시댁 방문을 차단했다는 내용. 세 번째 장, 유산 소식과 위로.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진실. 임신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 네 번째 장, 돈이 빼돌려진 경위. 고소와 불기소.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사람은 같은 수법을 반복합니다. 성우가 진술서의 마지막 장을 읽고 나서 천천히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떨림의 성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무언가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다른 감정의 떨림이었습니다. 거실에 길고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물기가 가득했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눈꺼풀 위에 매달려 있는 눈물이 거실의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너, 전에도 이랬더라. 지연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당신들이 믿었잖아. 거실이 그 소리로 울렸습니다. 식탁 위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사주 타령하던 시어머니가 손주 온다니까 그 사주를 하루아침에 집어던진 건 누구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통장을 넘긴 건 누구야? 집 담보 서류에 서명한 건 누구야? 내가 총 들고 협박한 적 있어? 서류 위조한 적 있어?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줬더니 알아서 믿은 거잖아. 손주가 온다니까 눈이 먼 건 당신들이잖아.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기익. 그 소리가 지연의 목소리를 잘랐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한테 책임을 돌려? 성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 안에 담긴 무게가 방 전체를 눌렀습니다. 지연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성우의 목이 떨렸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이 때문에 매일 밤 잠을 못 잤어. 한 발 다가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새벽 2시에 인터넷을 뒤지면서 기형아 검사 결과를 찾아봤어. 의학 용어를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이해가 안 돼서 또 찾아보면서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없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까지 했어. 새벽에 거실에 혼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어? 처음부터?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생선 팔고 된장 팔고 20년 넘게 모은 그 돈을 너는 그걸 어떻게 해? 성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말자 씨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짚고 한쪽 손으로 무릎을 누르며 아주 느리게 몸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고모도 각자의 감정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자 씨는 일어선 채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사주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었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갈라지고 끊기고 중간에 숨을 고르느라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들 잡아먹을 사주라고. 점쟁이가 그러더라. 관제수에 돈 문제에 집안 풍비박산이라고. 말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을 타고 턱선을 따라 목으로. 근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손주가 온다고 하니까. 나는 그 사주를 하루아침에 버렸어. 20년 넘게 믿었던 걸 한마디에 버렸어. 말자 씨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사주를 믿은 것도 바보고 사주를 버린 것도 바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음 말은 또렷했습니다. 진짜 봤어야 할 건 사주가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말자 씨에게 모였습니다. 춘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현실주의자로 살아온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말자 씨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만 멈추지 않는 눈으로.
사주가 무서운 게 아니다. 한 박자 쉬고 거짓 임신이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 거실에 가라앉았습니다. 말이 끝나고도 그 무게가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테이블 위에 모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확인서, 거래내역, 전 남편의 진술서, 세 가지가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춘자 씨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70평생의 무게가 실린 목소리. 이 서류들은 사본이야. 원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 지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창백해졌고 코끝에 맺혀있던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이혼 소송과 사기 고소가 동시에 진행될 거야. 춘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빼돌린 돈의 흐름도 다 추적해놨어. 내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현금 인출 내역, 전부. 전 남편 때는 증거가 부족해서 넘어갔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지연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한번 내려다보았지만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거실 바닥 위에서 울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슬리퍼를 벗고 구두를 신는 소리,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소리. 아무도 지연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거실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그 울림이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떠난 후 거실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잡채 위에 기름이 하얗게 굳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지만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끊어지는 숨, 비어져 나오는 신음. 41살의 남자가 자기가 믿었던 것들의 잔해 위에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말자 씨가 느린 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파 옆에 앉아 성우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쓸어내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쓸어내리는 동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이랬습니다. 성우가 울면 말자 씨는 말없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싸워와서 울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험에 떨어져서 방에 틀어박혔을 때도, 말은 못해도 등은 쓸어줄 수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떠왔습니다. 성우 앞에 가만히 놓고 말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고 얼굴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고모가 아니었으면 저는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말자 씨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아들의 손을 감쌌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처음부터 사주 타령만 안 했어도,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급하게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야.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 눈이 멀었던 겁니다. 춘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 탓을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이야. 중요한 건 앞으로야. 돈은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받아내고 나머지는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그 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사기 고소는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춘자 씨가 준비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병원 확인서가 임신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했고, 통장 거래 내역이 돈의 흐름을 증명했고, 전 남편의 진술서가 동일 수법의 반복범이라는 것을 뒷받침했습니다. 지연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빼돌린 재산 중 일부는 회수할 수 있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우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세로 옮겼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천천히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자 씨는 더 이상 점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주책도, 운세 앱도, 동네 점집 할머니의 전화번호도 모두 지웠습니다. 20년 넘게 지니고 다니던 부적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대신 이틀에 한 번씩 시장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와 시금치, 감자, 계란. 그것을 가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현관 앞에 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직접 부엌에 서서 밥을 했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소리만 부엌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돌아왔습니다. 성우야, 감자 더 먹어라. 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고등어가 좋았어. 내일은 고등어 구워줄까? 네. 짧은 대화.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많았습니다. 춘자 씨는 여전히 춘자 씨다웠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가면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라. 그리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있어. 그 사람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어느 날 저녁 말자 씨가 춘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고마워요. 춘자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건 전화 몇 통 한 것뿐이야. 그 전화 몇 통이 우리 집안을 살렸어요. 언니가 안 했으면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야. 손주 온다고 좋아하면서. 춘자 씨가 전화기 너머에서 코를 훌쩍였습니다. 말자야, 앞으로는 점집 말고 사람을 봐라. 사주 보는데 쓸 돈으로 성우한테 고기 사줘. 말자 씨가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맑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성우는 매일 아침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먹었다. 너는? 저도 먹었어요. 오늘 날씨 좋다는데 산책이라도 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전화 끊고 빨리 가라. 매일 같은 대화. 하지만 이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우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놓아두었던 노란색 아기 턱바지는 성우가 직접 치웠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꺼내 한참을 바라보다가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짜 아이가 오면 그때 꺼내려고. 그때는 진짜인 사람과 함께.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셨습니까?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꾼은 총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로 옵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며 다가옵니다. 임신이라는, 손주라는,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그 기쁜 소식을 손에 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주도, 궁합도, 점집도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눈. 약속이 아니라 증거를 보는 눈.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보는 눈. 말자 씨의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되새기겠습니다. 사주가 무서운 게 아니다. 거짓 임신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한마디 더. 점집은 안 믿게 됐지만 사람은 더 신중히 보게 됐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주십시오.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사람은 없는지, 통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 작은 의심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